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박평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많이 바뀌어서 놀랐습니다. 뭐 그냥 의자하고 컴퓨터 위치를 약간 바꿨을 뿐이고요. 네. 훨씬 스튜디오 분위기도 나는 것 같고 밝아졌어요. 한 달 후쯤에 오면 또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공사 중입니다. 그 이제 드디어 이제 유튜브계로 진출하시려고. 아, 그렇구나. 여기 이제 카메라들이 세팅이 될 거라서. 박평님 되게 좋아하시네요. 유튜브 아니요, 안 되니까. 저는 유튜브 알러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근데 그 막 이상한 짐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좀 밀실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녹음실에. 근데 그런 분위기는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쓸데없는 짐들을 다 치웠더니 좁은 방이 약간이라도 넓어진 것 같습니다. 네. YG는 책 잘 팔리고 있습니까? 어제 되게 편집자 선생님께서 흥분해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왜요? 책이 하루에 막 50부, 60부씩 막 주문이 들어온대요. 그게 많은 건가요? 많은 거죠. 많은 하루에 거죠. 50부, 60부면은 일주일에 5일이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한 500부 정도 되죠. 잘 나간다는 징조.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책걸상에서 방송한 이후에 특별히 방송한 주문이 이후에 늘었다고? 특별히 주문량이 시점이 거의 비슷해요.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책걸상 덕분이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YG 헌정방송.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진짜요? 네네. 읽고 특히 이 이제 환경 부분 그리고 과학과 관련된 부분, 원전 이런 내용들은 이건 뭐 거의 이 기승전결이 정말 완벽하게 짜여진 구성에 정말 놀라운. 무슨 사기꾼 뭐 이런 느낌이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혹시 그 우리 수질위생 네. 방송도 들었나요? 아직 방송은 못 들었어요. 그 방송은 김원배 안 작가님 나오시는 거 보고 이제 네. 들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 혼비님이 그날 객원 MC로 네. YG가 게스트로 그렇구나. 이렇게 방송. 깜짝 등장했습니다. 댓글 소개해보죠. 팟빵에서 보건교사 아는 형 편 들으시고 트래블링이 댓글 주셨는데요. 정말 재밌고 유쾌하네요. 흔들리는 버스에서도 책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 조회 때 반 학생들에게 이 책을 척 꺼내서 한참 선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랑 같이 읽고 얘기하기 좋은 책이네요. 시리즈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완전 공감합니다. 야, 선생님이시군요. 네. 굉장히 재밌었나 봐요. 학생들한테 책을 흔들면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책 재밌다고 선전하고 같이 읽자고 하면은 이게 초딩인지 중딩인지 고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싫어하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선생님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네. 아하. 그 괜찮은 인기 있는 선생님은 뭘 해도 용서가 되고. 네. 선생님 들고만 있어도 학생들이 네. 따라 읽고 싶어지죠. 혹시 박평은 여고생 때 괜찮은 잘생긴 남자 선생님이 무슨 책 한 권 들고 다니면 저건 뭐지 나도 읽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까? 저는 독서반이었어요.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선생님이 독서 지도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면서. 그 선생님 때문에 직업이 지금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나도 독서반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는데. 전 평생 독서반 같은데 들어갈 생각도 안 해봤고 심지어 독서반에 드는 아이들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왜죠? 왠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네. 아니 생각해 보면 이 JYP랑 이제 박평이나 YG 이렇게 2대1로 약간 벽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네. 오늘 소개할 책을 가지고도 우리들은 너무 좋은데 저분은 별로 재미없다고. 제가 독서반에 안 들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서반에 들면 선생님이 혹은 그들이 정해주는 책을 읽어야 돼. 난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싶어서 그냥 혼자 두꺼운 책 읽는 읽기 거지. 싫은데. 근데 뭐또 독서반에서 선생님이 책을 정해주지는 않는데. 아니면 아이들이 토론해가지고 이거 읽자 이러고 같이 읽고 이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싫은 거지. 다른 아이들이 고른 책을 그때 독서반에 갔었으면 JYP가 데미안 이런 것도 좀 읽고 그래서 사람이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고전들을 하는 조금 더 생각도 빨리. 순간 드네요. 데미안을 읽지 않고도
멀쩡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네. 그럼요. 이게 가끔 JYP랑 대화를 나눠보면 청소년기에 의뢰 한 번쯤은 거쳤을 법한 책을 전혀 안 읽었다는. 유리할 유리 이런 거 안 읽었어요. 아, 유리할 유이는 뭐 청소년기에 읽기는 너무 힘들지만 네. 시를 위한 시 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방송 듣고 이북 샀습니다. 엄청 기대가 되네요. 다 읽고 후기 남겨보겠습니다. 방송 2부는 다 읽고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후원금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의 달빛님께서도 배우 정유미 씨 영화 82년생 김지영 주연 맡으셔서 관심 갖고 있었는데 보건교사 아는형에서도 주연으로 나오시네요. 아는형은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김지영의 캐릭터와 대척점에 있다고 하니 흥미가 갑니다. 왠지 또 좋은 작가를 한 명 더 알 것만 같은 느낌이. 네. 그러고 보면 캐릭터가 완전히 다른 김지영 역할하고 아는형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정유미 씨가 진짜 훌륭한 배우예요. 그러네요. 그 김지영 그 편집자로서 네. 정유미 씨 어디 책걸상에 한번 출연을 좀 편집자로서 부탁드리거나. 아니 82년생 김지영과 보건교사 아는형 둘 다 편집자 아닌가요? 아니요. 82년생 김지영 제가 편집을 했고 보건교사 아는형은 저희 팀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서효인 씨. 아 소효인 씨 네. 하셨구나. 어쨌든 그 두 분 백으로 네. 정유미 씨 여기 한번 오시면 노력해 스튜디오가 막 보겠습니다. 환해질 네. 것 같은데. 네. 네. 이미 뭐 되게 환해졌지만 또 오시면 더 환해질 테니까. 아마 오시면 저희가 일어서서 방송하지 않을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네. 마키아벨리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정세랑 작가 편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피프티 피플을 읽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페이스북에서 장강명 작가께서 책을 읽고 간단한 평을 올리시는데 제가 본 바로는 최고의 극찬을 하신 책이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무척 좋아하실 것 같고 책걸상에서 피프티 피플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발공님께서도 정유미 씨 상상하며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마지막 물로켓 유머에서는 빵 터졌다는 넷플릭스 나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나요? 크크크. 박평님이 말씀하신 웨딩드레스 단편 정말 좋습니다. 저도 한 두세 문단은 이거 뭐지? 하다가 다 읽고는 감탄했어요. 옥상에서 만나요 단편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추합니다. 네. 예. 그 정세랑 작가에 관한 댓글 되게 많았는데 피프티 피플은 우리 다 읽었는데 그죠? 그 정세랑 작가가 강연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 그래서 안 하는 네. 거 안 하는 까먹었네 그새 또. 네. 옐로우 123님 대박 정세랑 작가님 짱팬인데 책걸상에서 다뤄주시니 반갑네요. 작가님 나온 방송들 거의 다 듣고 봤지만 그중 몇 년 전 거긴 하지만 책걸상 식구인 박평님과 정세랑 작가님이 함께 알랭드 보통 얘기하신 방송이 있어요. 박평님 좋아하시는 분들 정세랑 작가 궁금하신 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좋고 두 분 목소리까지 더 좋습니다. 야, 옐로우 123님께서 2016년도에 저희가 했었던 방송을 다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알랭드 보통의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을 놓고서 두 분 이야기를 하셨었나 보죠. 네. 교보문고 낭만서점에 출연하셔서 네, 네. 맞아요. 교보문고 낭만서점이 우리 경쟁 프로죠. 네, 맞아요. 누가 야. 더 위에 있습니까? 낭만 서점이 좀 더 위 아닌가요? 근데 좀 그 분야가 많이 다르죠. 그 낭만 서점은 소설만 다루는.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걸 그런 식으로 피해 가시는 겁니까? 분야가 다르니 양다리를 걸쳐도 된다. 네. 네, 네이버의 바르도의 링컨 편을 들으시고 이 밀크티님께서 댓글을 남기셨는데요. 130쪽쯤 읽고 이게 뭐지? 뭔데 재밌지? 왜 계속 읽게 되지?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검색했는데 이런 보물 같은 오디오 클립을 알게 되었네요. 방송 너무 재밌어요. 게다가 박혜진 평론가님이 나오시다니 정주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송이 너무 재밌었던 거는 JYP의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요 표는 그죠? 네. 네. 귀신 씨날까 네. 먹는 소리. 아유 다시 생각나네요. 그 책 정말 힘들었어요. 가장 논란이 분분했던 작품. 오늘도 그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바르도의 링컨 두 사람 되게 막 그래도 괜찮다고 했는데 JYP 싫어했었잖아요. 오늘 책도 두 분은 정말 극찬하고 막 너무 좋다. 극찬 정도가 아니죠. 제 입장에서는 약간 인생책?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저를 보고 거의 뭐 무지렁이 취급을 하면서 아직도 너는 주기율표를 안 읽었냐? 뭐 꼭 읽어라. 이래갖고는 또 강제 독서를 했잖아요. 독서반에 있는 것처럼. 내가 독서반 안 들어갔던 이유가 바로 이거니까. 제목도 얘기해버리셨어요. 네, 주기율표가 오늘의 책입니다. 네,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인데 이게 원작은 1975년에 나온 소설이고요. 이게? 소설이라고 해야죠. 이게 에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소설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오. 1975년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나온 소설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2007년에 돌베기 출판사에서 번역이 되어 나왔고요. 제가 이 주기율표 책이 번역이 나왔을 때 약간의 인연이 있는데 화학자 한 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출판사 편집자 선생님께서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지금 그 민음사 계열의 반비 출판사에 있는 김희진 그 편집자님께서 이 주기율표 책 내는데 관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화학자 중에서 소설도 즐겁게 읽을 법한 사람이 누군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 지금은 굉장히 유명해지신 서울시립과학관의 이종모 관장님께 감수 요청을 부탁을 드려서 이종모 관장님께서 번역된 원고를 한 편 쭉 읽어보시고 혹시 화학자 입장에서 문제될 건 없는지를 한번 짚어주셨던 인연이 있죠. 근데 저는 그때 읽고서 야 이건 인생책이다. 너무 좋다. 지금까지도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시고 있고 뒤에만 닿으면은 막 이 책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제가 구글에서 이제 프리모 레비 주기율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가장 위에 떠 있는 글이 강양구 기자님의 글이에요. 아 진짜요? 네. 뭘 썼는데요? 서평? 서평을 쓰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 제가 서평 본인도 쓴 적이 몰라요? 있죠. 꽤 네, 오래전에 제가 쓰신 프리모 레비 주기율표라고 길게 쓰셨어요. 네, 구글에 제가 검색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다 아니까. 헐. 아니 강양구는 몰라서 구글에서 검색해보나? 본인 이름은? 요새 매일 검색하고 있을까? 강양구 수질위생 이런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검색. 자기 검색. 자, 이거 소설이군요. 에세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읽었는데. 네, 소설입니다. 네. 약간 자전적인 소설입니까? 그러면? 네, 완전 생 소설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그 프리모 레비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919년에 태어나서 1987년에 세상을 뜨셨어요. 근데 이제 인생사의 굴곡들이 좀 있는데 애초에 어렸을 때는 굉장히 영특한 사이언스 키즈였었나 봐요. 뭐 이탈리아의 이제 한 중산층 정도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굉장히 영특한 사이언스 키즈였었고 그래서 토리노 대학교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특히 공대나 뭐 이공계로 유명한 대학인데 토리노 대학교의 화학과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 프리모 레비는 혹시 뭐 영재고나 과학고 나왔을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가족들이나 지인들이나 혹은 프리모 레비의 친구들은 이 친구는 유명한 화학자 혹은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즈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이탈리아도 이제 전쟁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독일에서 시작한 그 유대인 탄압이 이탈리아에서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프리모 레비는 자라면서 한 번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렇게 의식하면서 살았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따지고 올라가 보면 프리모 레비의 집안이 유대인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박해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학교를 졸업을 하긴 했지만은 그 이제 다윗의 별이라고 그러죠. 그 노란색 별도 막 붙이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저기 직장도 얻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역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 중에 이제 굉장히 행동파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빨치산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어갈 때 프리모 레비를 이제 같이 끌고 들어가는 거죠. 거기도 산으로 들어갔군요. 네네.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 근데 프리모 레비가 되게 무슨 적극적으로 산에서 전투를 하거나 빨치산 활동을 열심히 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거의 이제 전쟁의 막바지였었는데 그 시점이 뭔가 치열한 활동을 하기도 전에 약간의 불행이 겹치면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빨치산으로 이제 끌어들였던
이제 행동파 친구는 사형을 당하고 프리모 레비는 겨우 사형을 피하는데 대신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네,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그 쓸데없는 얘기인데 저는 진짜 어릴 때 그 빨치산이 우리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빨갱이가 뭐 산에 들어가서 뭔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르티잔. 네. YG는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 한 적 있죠. 그지? 나만 한 게 아니구나. 네. 박평도 저도. 그죠? 네. 다 그렇구나. 여기서 청취자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우리말인 줄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르티잔. 네. 그래서요. 아우슈비츠에 갔는데 그러니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는 열차 안에 제 기억으로는 700명이 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애초에 그런 건 왜 기억하는 거예요? 프리모 레비가 살던 지역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가지고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은 딱 3명. 그 얘기하려고 기억을 하는 거구나. 네. 700명이 같은 기차 타고 갔는데 그 사람 중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딸랑 3명. 딸랑 3명. 근데 이제 그 3명 중에 한 명이 이제 프리모 레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모 레비가 들어와가지고 어쨌든 간에 생계를 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학 공장에 이제 무슨 제조물을 이렇게 약간 검수하는 그런 엔지니어로 이제 취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학자의 꿈하고는 이제 완전히 멀어지고 대신에 자기 전공을 살려가지고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해왔던 그 경험을 도저히 어디선가 해소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미친 듯이 그 자기가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이탈리아의 여러 출판사들에 보냈는데 그 출판사들에서 이거 출판해줄 수 없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1940년대 후반 정도에 자비로 이제 그 책을 출판을 하는 거죠. 47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47년에 이제 자비로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을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인데 그렇게 자비로 출판하고 나서 이제 별로 반향이 없었어요. 별로 반향이 없어서 이제 그냥 흐지부지 되다가 나중에 그 책이 재발견이 되면서 다시 상당히 이름이 있는 유명한 출판사에서 재출간이 되는 기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20세기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의 몇 사람들이 이제 이른바 생존 문학이라고 하는 기록들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최고봉이다라고 하는 찬사를 들으면서 그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이 이제 전 세계 각지에 이제 번역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프리모 레비도 내가 그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들을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 나의 어떤 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를 출간하고 난 다음에 이 휴전이라고 하는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는 딱 전쟁이 끝나서 수용소에서 이제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독일군들이 이제 수용소를 버리고 가는 순간에 이제 딱 이것이 인간인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나서도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프리모 레비가 이탈리아로 돌아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 1년 동안 이제 이탈리아로 귀환하는 과정도 굉장히 다사다난한 거예요. 그 귀환하는 과정을 휴전이라고 하는 작품에 이제 형상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 휴전이 두 가지의 자신의 체험에 기반을 둔 소설이 나오고 나서 한동안 작품 활동을 하질 않아요. 그러다가 아예 이제 그 공장 엔지니어를 그만둔 다음에 내가 남은 생은 본격적으로 이제 문학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정하고 소설 형식으로 쓴 첫 책이 바로 이 주기율표인 겁니다. 첫 작품 이것이 인간인가가 47년, 두 번째 작품인 휴전은 63년이네요. 꽤 시간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책 주기율표는 1975년. 이분은 한 10몇 년에 한 권씩 처음에는 썼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기율표는 1970년인가 72년인가에 이분이 이제 그 공장 엔지니어를 그만뒀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문학
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나서 이제 쓴 책이 주기율표라는 책인데 이 주기율표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성취가 높은 책이다라고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으면서 이분이 이제 일약 그냥 그 생존자 기록물의 명작을 남긴 작가에서 20세기 이탈리아 문학을 대표하는 이제 예술가의 반열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죠. 네. 근데 이 프리모 레비가 이제 또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이제 찾게 되는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1987년 4월에 돌아가시기 1년쯤 전에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라고 하는 이 자기가 이제 아우슈비츠 생존자로서 쭉 살아가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상념들이라던가 생각들을 좀 집대성한 책을 펴내는데 딱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면은 독일을부터 시작해서 아우슈비츠에서 대량 학살은 없었다. 그것은 생존자들이 자신의 기억을 과장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 독일이? 주장들을 이제 독일의 이제 이른바 역사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그런 주장을 했었고, 일부가 네 그런 주장들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호응을 받았고 마치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이 증언을 하지만은 그건 위안부 할머니들의 일부 증언일 뿐이고 일본에서는 계속해서 당시에 위안부는 자발적으로 이제 자원을 해가지고 전선으로 갔던 거였고 전선에서도 그 할머니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혹한 상황은 없었고 약간 거래 관계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뭐 일부의 극단적인 일들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은 생존자들이 주장하거나 혹은 마치 정설처럼 굳어진 아우슈비츠 대량학살 같은 것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흐름들이 이제 80년대 초중반부터 독일을 중심으로 일부 역사자들 사이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흐름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이제 프리모 레비가 이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라는 책을 냈는데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자신의 자택에서 투신 자살을 해서 이제 삶을 마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가족들은 투신 자살이 아니라 실족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생존자로서의 부끄러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68세 때 돌아가셨군요. 그 YG가 소설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책 날개에 보면 1975년 세 번째 회고록인 주기율표를 발표했고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회고록이라고 돼 있는데 책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팩트 체커. 하지만은 본인은 소설가라고 본인의 정체성을 프리모 레비가 소설가이지만 이건 소설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박평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뭐 회고록 혹은 자서전, 네, 혹은 자전적 소설, 자전적 소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도 이 앞부분부터 쭉 읽어나가다 보면 이게 회고록처럼 느껴지고 회고록을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니까 서사적인 구조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면은 완벽히 소설과도 같은 형식을 또 취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계 자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특징적으로 작품을 썼던 것 같고, 근데 그 프리모 레비의 작품들을 쭉 보다 보면은 문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설, 시, 에세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경계 자체를 이건 자서전, 회고록이다, 혹은 소설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무용하다는 생각이 드는 텍스트인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프리모 레비가 돌아가신 날이 4월 11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날이 4월 11일이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알았어요? 4월 11일 날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 뒤에 양력에서 제가 봤던 것 같아요. 4월 11일 날 돌아가셨어요. 네. 소름. 저 대학생 때 제가 공호학번인데 그 대학생 때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인문학 도서 한 권을 꼽아라 그러면 그때 이제 이것이 인간인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프리모 레비의 작품들이 정말 뭐 선풍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문학과 철학 뭐 이런 인문학 쪽 분야에서는 정말 많이 읽었고 영향도 아주 많이 끼쳤던 작가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프리모 레비 32주기를 맞아서 추모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게 이제 프리모레비의 방송을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프리모레비의 기일에 지금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제목들이 약간씩 이제 헷갈리고 있는데 그 죽기 직전 1년 전에 펴낸 게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인데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제목이 또 어떤 비극을 또 연상시키잖아요. 네네네. 저희가 이제 녹음하고 있는 시점 4월 11일에서 며칠 후에 이제 4.16 5주기가 되는데 이 프리모 레비가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이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라는 제목이 암시하는 것 때문에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작가가 되었죠. 아까 익사한 자와 구조된 자라고 했는데 제목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나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제목은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인 것 같습니다. 자, 프리모 레비, JYP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작가가 있다 정도는 알았지만 책을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프리모 레비 방송을 한번 하자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뭐 이제 와서 이 많은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 그 한 권만 골라줘라, 내가 읽겠다라고 했더니 지금 두 분이 이것이 인간인가도 아니고 휴전도 아니고 또 그 다음에 만든 먼키 스패너 이런 책도 아니고 이 주기율표 이게 최고다. 네. 하나만 읽는다면 요거를 읽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읽은 거죠. 그렇다고요. 네. 아마 왜 알려지기로는 이거를, 네. 이것이 인간인가가 가장 많이 네, 알려졌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인가가 가장 많이 알려졌는데 근데 그거 말고 이거를 읽으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그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 JYP가 근데 그 YG가 재밌었다고 했는데 주기율표는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쩌면 JYP한테는 휴전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는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근데 이제 주기율표를 제가 권해드렸던 건 뭐냐면 이것이 인간인가나 휴전은 진짜 기록문학에 좀 더 가깝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그 실제로 본인이 경험했던 일들을 약간 객관화하고 추상화하려고 하는 흔적들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록에 훨씬 더 이제 가까이에 있는 문학이라면 주기율표는 일단 시간적으로 좀 텀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랑 시간적으로 텀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나 작가의 상념들이나 이런 것들이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작가의 생각이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는데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JYP가 프리모 레비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작품들을 접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딱 한 권만 읽는다면 주기율표라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권했고 이제 방송에서도 주기율표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박평은 이 프리모 레비는 뭐 언제부터 얼마나 읽어왔습니까? 저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일단 시작은 이것이 인간인가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이제 좀 놀라운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 서사적인 형태를 통해서 인간 존엄성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지만 정말 그 한 기차 안에서 700명이 기차 안에서 움직이는데 그 아주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배설물을 그대로 봐야 하고 그 위에서 또 시간을 보내야 하는 뭐 그런 상황들을 정말 그 자신의 언어로 표현을 하고 그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받는 그 참혹함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저한테는 강렬한 그 경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인가를 보고 이제 주기율표로 넘어오고 조금씩 작품들을 읽어 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네. 이 주기율표는 그리고 딱 보면 구성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제 주기율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이런 구성들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자전적 에세이 혹은 뭐 회고록 혹은 뭐 자전적인 소설 이런 걸 붙이면 약간 좀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딱딱딱딱 본인의 삶을 정리할 것이라고들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은
이 소설은 굉장히 독특하게 일단 장 제목들이 진짜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JYP도 처음에 주기율표를 읽자 그러니까 그 과학책 아니냐고. 그러게요. 왜 자꾸 과학책을 읽자고. 심지어 화학책을 무식 뿜뿜 막. 예. 근데 진짜 그 첫 장의 제목이 아르곤이고요. 그리고 맨 끝장의 제목이 탄소예요. 그러니까 아르곤, 수소, 아연, 철, 칼륨. 근데 철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철 부분에서는 철이 뭔가 강인함을 상징하잖아요. 그 철 부분에서 나오는 에피소드가 바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본인을 빨주산 투쟁으로 이끌었던 행동과 친구와의 인연. 그게 이제 철에 나옵니다. 그 지금 철까지 말씀하셨는데 뭐 칼륨, 니켈, 납수은, 인, 금, 세륨, 크롬, 황, 티타늄, 비소, 질소, 주석, 우라늄, 은, 바나듐, 탄소. 한 30개쯤 되나요? 한 20몇 개쯤. 요것들이 각각의 하나의 스토리로 마치 짧은 단편처럼 쭉 맞아요. 이어져 네. 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제일 답답했다 그럴까요? 좀 스스로에게 불만이었던 게 이 원소들의 성질을 잘 몰라. 저도 그래서 분명히 지금 말했던 것처럼 철편은 뭔가 철이라는 그 원소하고 여기 등장하는 캐릭터하고가 어떻게든 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해서 작가는 썼을 텐데 내가 아는 게 뭐 철이나 금이나 뭐 탄소, 은 뭐 이런 건 좀 알지만 크롬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크롬 잘 모르고 황도 잘 모르겠고 주석은 뭔지 우라늄 이거 모르니까 재미가 더 덜한 거지. 아 그래서 네. 이제 이 대목에서 제가 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그 마침 올해가 그 주기율표의 해예요. 주기율표의 해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019년 3월 6일이 그 멘델레프는 들어보셨죠?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 최초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기록된 러시아의 과학자잖아요. 그 멘델레프가 주기율표를 정식으로 논문으로 발표한 지 150년이 된 해가 이제 올해예요. 그래서 유엔이 올해를 주기율표의 해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각지에서 주기율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념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그 사이언스 북스라고 하는 과학 전문 출판사 의뢰를 받아가지고 이 국제 주기율표에 꼭 읽어야 할 책들을 몇 권 큐레이션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거든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 책에서 소개된 책들 중에 이제 한 권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지금도 이제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책 중에서 샘킨이라고 하는 미국의 과학 저널리스트가 쓴 사라진 스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라진 스푼? 네. 숟가락? 네, 사라진 스푼이라고 네. 하는 숟가락이 있는데 숟가락이 있다고? 네. 사라진 스푼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사라진 스푼. 그러니까 사라진 스푼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진 스푼이라는 제목도 이제 JYP는 전혀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갈륨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어요. 근데 그 갈륨이 알루미늄이랑 같은 계열이에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스푼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갈륨으로도 스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금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은으로도 만들 수 근데 있어요. 이제 갈륨 스푼을 보면 사람들이 알루미늄 스푼이랑 똑같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재질도 똑같고 같은 계열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뭔가를 먹으려고 이렇게 넣는 순간에 녹아버려요. 그래서 스푼이 사라지는 마술을 이제 그 갈륨 스푼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사라진 스푼이라고 했는데 물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까? 네. 그래서 온도에 의해서 사라지는 건가? 아씨 그렇게 물어보면 아 지금 방송 중에 욕하는 거 하여튼 사라진다. 음식에 넣으면. 네. 결국 모른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집요함. 네. 아이 좋아. 네, 이제 그 갈륨 스푼을 가지고 이 사라진 스푼이라는 제목을 이제 샘킨이 이제 내놓은 건데 이 사라진 스푼이라는 책이 그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에 얽힌 역사적인 이야기들이나 화학적인 특성이나 혹은 산업이나 과학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이걸 발견한 과학자들 간의 경쟁이나 그 과학자는 또 어떻게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잡다한 이야기들을 모조리 다 모아놓은 책이에요. 재미도 있고. 아하. 그래서 만약에 이 샘킨의 사라진 수푼이라고 하는 책을, 근데 이 샘킨의 사라진 수푼에서도 샘킨이 경의를 표한 책이 바로 프리모 레비의 주기율표예요. 아하. 근데 JYP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를테면 어떤 원소의 특징들을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원소에 비유되는 그 이야기들이 좀 더 가깝게 다가온다기보다 오히려 더 멀게 다가온다고 했던 부분이 이를테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과 구리처럼 소박하고 솔직하게 자신을 숨기지 못하는 원소들이 있는가 하면 비스무트나 카드뮴처럼 잘 속이고 걷잡을 수 없는 원소들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일 텐데 네. 이게 한편으로는 나 철도 모르겠고 구리도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철과 구리라는 그 언어를 좀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는 뷰도 제공하는 것 같아요. 하긴 철이나 구리는 뭐 그때 약간은 알잖아요. 네, 구리가 좀 더 비스무트. 무르고. 근데 뭐. 이제 카드뮴이나 비스무트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잖아요. 근데 그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위험한 것은 뭐냐면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마치 그게 우리 몸 안에서 꼭 필요한 원소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몸 안에 축적이 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위험하고 교활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바로 감이 없으면 그런 문장들은 그렇죠. 그냥 지나치기가 네, 쉽죠. 네. 네.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에 있는 주옥 같은 문장들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